여기 이 화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 개인사적으로 수업을 한 주간 연장해서 죄송한데, 코로나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요. 다 낫긴 낫는데, 후유증이 있어서 기침 같은 거 좀 하고 그렇습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고요. 지난 8강 잠깐 보시면, 지난주에는 90% 이상 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법인세 소득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익사업에 대한 가압세없는 소득하고, 그다음에 토지 양자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신 분이 들어오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법인은 청산소득이나 대기업들의 미완료 소득 법인세가 없고, 수익사업이 있으면 그 수익세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그 다음에 토지 양도 소득 같은 게 있으면 그 토지 양도 소득을 또 별도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계산하신 것들 봤더니 여기 더하는 것도 잘 몰라서 하시는데 보시면 법인인데 법인이 각사무소 소득이 1억 원이고 법정 기부금이 2천만 원, 지정 기부금 지출이 1천만 원일 때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그 한도 계산할 때 보시면 우선 그 기준소득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각사무소 소득 금액에는 법정 기부금이 빠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기 전에 숫자로 바꿔놔요. 그래서 1억 원에다가 법정 기부금 2천원하고 지정 기부금 1천만 원을 더하면 기준소득 금액이 그 1억 3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은 1억 3천에 50%가 돼서 한도가 6,500인데 실제로 나간 게 2천만 원이니까 한도를 초과하지 않죠. 어떤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억 원에다가 곱하기 50%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1억 원이라는 이 숫자는 기부금을 뺀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환원시켜서 하거든요. 그게 좀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정 기부금 한도는 뭐죠? 이 법정 기부금만 일단 빼고 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3천에서 다시 2천만 원을 빼가지고 거기다 10%를 하게 되면 1억 1천만 원인데 실제로 나간 거가 1천만 원이니까 이것도 한도 초과액은 없습니다. 법인들의 그 기부금 계산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 사업 소득에서 내는 사업 소득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용으로 공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사업 소득이 아닌 일반 셀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가 아니고 세액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연간 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인 거주자가 A가 연간 2천만 원의 그 법정 기부금을 했을 때 한도를 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아까처럼 하진 않고 그냥 근로소득 금액 4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해서 4천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는 1천만 원까지 15%고 1천만 원 넘어가면은 작년에는 35였는데 30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450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아까 거랑 좀 달랐네. 우선 보시면 법정 기부금은 지금 1천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연간 1천만 원의 비종교 기부금을 냈을 때 우선 법정 기부금은 한도가 4천만 원이니까 그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 한도는 4천만 원에서 법정 기부금 뺀 숫자 곱해다가 30% 곱하면은 900만 원인데 그래서 기부금 공제 한도는 얼마냐면 법정 기부금이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저 지정기본 한도가 900만 원이라서 1,900만 원까지만 되고, 그 세액공제는 1,000만 원까지는 15%, 그다음에 1,000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30%, 작년에는 35%였는데 30%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세액공제하는 것은 420원 정도가 됩니다. 그 한 10년 전에 이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비판적인 게 많았지만 사실 그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공제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세액공제하면은 예전에 소득공제보다 굉장히 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부금 세액공제가 그렇게 예전부터 많이 있는 건 아니라서 저도 뭐 다른 분들한테 기부금 공제 받는 거, 세액공제 받는 거는 거의 포기하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일단 뭐 받는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상속증여세법인데 그, 그 오늘 배울 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베이스가 되는 걸 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몇 가지 써놨는데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세금을 이제 구분할 때 직접세하고 소득세를 직접세하고 간접세를 구분을 하는데 직접세가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얘기를 하고 또 직접세를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직접세 가장 대표적인 거가 그 소득세인데 증여세를 소득세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느 하나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면은 증여세를 안 냅니다. 그게 이제 소득세법에도 있고 증여세법에도 그런 규정들이 이제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소득세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캘린더 유형,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서 내거든요. 근데 증여세는 이렇게 기간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리법인으로 가보면은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은 무엇을 해서 돈을 그 벌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법인세를 내게 돼 있어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이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를 한 70년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이거는 제 혼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잘 보시면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증여를 받으면 그 무상수익을 해가지고 법인세를 내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내냐면 무상수익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수익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차감하고 네트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요. 근데 이제 법인이 이건 앞에다 비영리 법인을 붙이시면 되는데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서 증여를 받게 되면 그거는 기부금 수익이 되고 우리 현 법에서는 그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기부금,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는 거는 여기랑 좀 다르지만 무상수익에게서 법인세는 관련 비용이 있으면 다 차감을 하고 나서 그 차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는데 이 기부금 수익은 어떻게 되냐면 기부금 수익 전에 그로스에다가 그대로 이제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비영리 법인이 증여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신고서 양식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을 잘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 증여세라는 거가 증여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기 건건이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치를 포함해서 내는 지금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그 원래
증여보다는 상속에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공익사업 이런 데다가 출연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확대하다가 살아 계실 때 공익법인한테 이제 그런 걸 주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한다. 이러면서 그 조항을 계속해서 넣어놨는데 이론적으로는 여러 기초교원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냥 법인세법에다 다 올려놓고 법인세법에서 하는 게 깔끔한데 좀 법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저기 해석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실제 집행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미국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 거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미국은 우선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가 뭐냐면 개인들 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돈 받는 수종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미국은 수종자가 아니라 증여를 하는 사람이 기술 텍스를 내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의 경우에 법인이 누구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법인 자체는 기술 텍스에 관한 세금이 없어요. 미국 회계사라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에서는 미국 법인이 비영리 법인한테 어떤 증여를 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어서 일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 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고요. 증여세를 일탈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본 걸 베끼면서 좀 잘못 베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비영리 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있는 거로 해당이 되는데 예외가 뭐냐면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이 되게 되면 그러면 증여세 과세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출연을 받으면 이 출연을 다른 말로 하면 기부를 받게 되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이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출연을 받았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느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나라 세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일단 넘어가고 여기서는 상경세법에서 이제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들은 일단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그 대신 여러 가지가 체크받는 것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나 상속세야 피상속이 내는 거 관계없지만 받은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안 받게 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후관리 조항들이 있습니다. 출연재산을 뒤에다 나오겠는데 3년 이내에 써라. 그 다음에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공익법대로 사용해라. 출연재산 운용한 거는 또 사용하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 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바꿔놨는데 상계세법상의 공익법인들이 해야 되는 의무가 뭐냐면 전용계좌를 쓰게 되면 전용계좌 개설한 걸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종교단체위에는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4개월이 작년까지는 3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개월로 바뀌었고요. 이걸 모르는 데가 많아서 한 2년 전에는 전용계좌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같은 것들을 부과받은 단체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나눠서 상경세법상에는 이 출연재산 보고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거가 결산서류 공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우선 출연재산 보고 뒤에서 다시 나올 텐데 오늘 주로 이걸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출연재산 보고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누구한테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은 그 출연재산에 관한 보고서를 예전에 3월 말까지 계속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올해부터는 4개월 이내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것들이었고 결산서류 공시라고 하는 거는 그 2008년, 2009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연재산 보고하는 거는 뭐냐면 국세청이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것들을 사후 관리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 안에서 가지고 이제 검토하는 것들이고요. 결산서류 공시는 뭐냐면 일반하게 다 공개를 해서 일반 이해관계자들이 공익법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일반인들이 감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미국 거로 이제 들어온 거라서 크게 두 가지가 따로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걸 좀 합쳐야 되는데 아직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5억 이상이나 이렇게 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세무확인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 가산서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형식적인 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이제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이거나 수익 금액이 50억 이상이거나 출연재산 해당 연도에 기부금이 20억 이상인 데들은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4개월로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면 가산세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더니 이 외부회계 감사 본인들이 대상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산세가 나오고 나서 이게 뭐냐고 그런 데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려졌는데 영리법인들의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미리 금융감독원에서 당신네들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안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상대세법성의 공익법인은 그런 사전 안내 제도가 없이 이렇게 감사를 안 받고 외부회계 감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가산세가 나온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 외부회계 감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영리법인 아니면 공익법인 내부에 있는 감사에 보고하고 이렇게 아직 혼돈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외부 공인회계사들의 감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는 출연재산 보고하고 결산서류 공시가 되는데 보시면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증여세를 비과세 환후에 사후관리 목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거고 외부에 공개가 안 되고 안에서만 국세청 안에서만 관리하고요.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여세가 비과세된 출연재산만 관리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면 사후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가 되고요. 또 하나가 이거는 현금주의만 관리가 됩니다. 결산서류는 공시라는 것은 2008년부터 이제 생기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영리법인의 결산서류를 외부에다가 공시를 해서 일반 대중들이 보고 감시하도록 하는 건데 전체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출연재산뿐만 아니라 기부금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이나 회비나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종교단체가 포함이 되는데 이쪽은 종교단체는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뒤에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출연재산 보고에는 일단 대상이 되는데 불특정 다수한테 받았던 헌금들은 제외가 되고요. 토지나 주식 같은 거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조금해서 이런 게 없는데
아주 큰 교회들은 신자들로부터 주식을 받거나 아니면 그 토지 같은 거를 헌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출연재산 보고에 해당이 돼서 그 관리를 받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면 이게 출연재산 보고할 때의 양식하고 그다음에 결산서류 양식인데 그 결산보고서에는 이렇게 대체표 손익계산서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재무상태표하고 운용성과표하고 주석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사용 및 진도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0만 원 이상 된 거를 전부 다 명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건이 다 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기부금품 수입 지출 명사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월별로 내는 것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용사정 명사는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매각되고 사용 명사라는 건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출연자 그 다음에 주요 이사들 구성 명세를 내도록 되어 있고 요거랑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좀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무중개사랑 이거는 그 채용중개사라고 그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그 비영리 공익법인의 그 전문가 중에 가장 그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도 그 강의를 공개 강의를 했고요. 재작년인가부터 그 회계법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비영리 전문 그 회계법인을 만들어서 그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 이제 강의한 거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영리법이나 공익법인들이 보면은 그 크게 이제 재원이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일단 회비가 있을 수 있어요. 회비에 대해서는 세법이나 아니면 다른 법에서도 전혀 그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비 같은 거는 그 제약 없이 단체 관리 운영비를 쓰던 뭐 건물을 사던 그런 거는 전혀 법에서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건 이제 회원들이 어디서 썼는지 회원들이 감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 고유목적 프로그램 고유목적으로 해가지고 어디다가 돈 받은 것들 꼭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병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진료하고 진료식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박물관 같은 데서 입장료 받아서 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른 법에서는 뭐라고 별로 안 그래요. 물론 그 병원 같은 경우에 그 진료 수익 같은 것들은 그 의료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보수가 맞냐 적냐 뭐 의료보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있겠지만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어디다 썼는데 뭐라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지방보조금도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그 세법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상정세법이나 법인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다 후원금이라고 여기 있었는데 그냥 기부금 아니면 그 상정세법에서는 출연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상정세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공익법인이 받게 되면 첫 번째가 이게 그 최원영의 사건은 파워포인트가 되게 특징다고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한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보통은 고유목적 사업에 돈을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유목적 사업용 재산 취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수익 사업용이나 이런 그 수익 사업이나 수익률 재산에다가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 그 이제 출연 재산을 공익목적 사업 등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출연받으면 이렇게 요 세 가지를 그 공익목적 사업 등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3년 이내에 다 쓰면 되고 등에다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저기
수의 사업 여기 이런 데다 들어가는 것도 이따다 인정을 하려거든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법을 바꿔서 예전에는 전부 사용한다는 말만 써 있었는데 그 외에도 요런 말을 계속 넣어놨어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익목적 사업에 써라 이런 말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되면 그 목적 사업의 재산을 뭐 건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그 목적 사업의 경비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 사업의 재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정기예금 같은 걸 들면 정기예금 같은 것도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그 후원금 받은 거 남은 것들을 정기예금 같은 데다가 가입하게 되면 이것도 공익목적 사업 등에 쓴 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수익사업용에다 했던 것들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으면 매각한 금액은 그 이제 요거는 등자가 빠졌습니다. 그거는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여기다 쓰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 이렇게 그 수익사업용 그 재산에 투입해서 운영소득이 생겼으면 여기 운영소득 생긴 거는 이제 뭐라 말씀드리지? 정기예금의 이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수강생들 근무하시는 데는 별로 많지 않지만 그 큰 기업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같은 걸 많이 받거든요. 그 주식을 받았으면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80%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운영소득은 이렇게 운영소득이 발생한 거는 그 소비활동에도 쓰게 되고 아니면 복지사업 취득에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1년 이내에 8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기 쓴 거는 운영소득은 다시 이거를 수익력 사업용으로 원본으로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말을 썼고요. 이 그림엔 없지만 작년에 새로 생긴 게 뭐냐면 그이 어떤 비판들이 많았냐면 기업 재단들의 경우에는 이 재단은 이렇게 많긴 많은데 운영소득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걸 별로 안 썼다는 비판들을 많이 받아서 그 작년에 어떤 말을 썼냐면 수익률 재산의 1%, 그러니까 주식이 3% 보일 때는 3%까지를 공익목적 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거기에다 우리 수강생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별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승세법에서 출연유산 관리하는 거가 이 그림대로 일단 받으면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 등에 써라. 그 다음에 매각 금액은 1년 이내 30%, 60%, 90%에 써라. 그 운영소득은 1년 이내에 80% 이상을 써라. 그게 세 가지가 기본적이고 작년에 이제 수익률 재산의 1% 이상을 그 공익목적에 쓰라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큰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후원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후원을 받게 되면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그 기부금품 그 모집할 때 그 신고하고 끝나고 나서 보고하고 이런 거 그거 별도로 세법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사실 이게 기부금 받아서 그 남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을 거고요.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큰 재단법인 이런 데서 그 토지나 아니면 주식 같은 거를 받아서 못 쓰는 경우, 그런 경우 훨씬 더 규제가 많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정 비율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새는 이제 그 출연재산의 1%라는 게 추가로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그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그 보면은 통장을 가급적이면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은데 통장들을 이제 넣어놨으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수강생들은 없는데 그 실명을 말씀드리면 그 강남구의 그 안창호 선생 도산기념 사업관이라고 있는데 그 규모도 많이 크진 않는데 거기가 그 담당 세무사 이게 이거를 세무사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분할 수 있으면 다 구분한 걸 하면 좋은데 구분이 안 되게 되면 첫 번째로 쓰는 게 뭐냐면 이 출연재산 운용소득 요거를 먼저 쓴 거를 일단 이거를 지출하고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연재산 매각한 금액, 세 번째가 출연받은 재산, 그 다음에 기타 재산 순서로 자동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좀 생각들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어떻게, 이거 생각하면서, 그게 요 상견세법 기본 통칭이라는 데 이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가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민법이나 아니면 은행들에서 보면은, 저기,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들한테 상환을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자를 먼저 갚은 거로 되고, 원금은 나중에 갚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떤 거가 볼 수 있냐면, 꼭 그런 거랑 연관되지 않았지만, 먼저가 뭐냐면, 출연재산을 운용한 거를 먼저 쓴 거라고 보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출연재산 매각 금액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출연재산을 받은 걸 쓴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 출연재산 관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순적 다수를 받은 거, 그것들이 없는 것들은 출연재산 관리에서 여기서 빼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거가 이제 종교법인들이 되고요. 그래서 종교법인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걸 받게 되면, 그거는 출연재산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해석들은 이렇게 기명헌금을 내면 그것도 관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데 그 기명헌금까지 관리들은 별로 안 하고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및 주식만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은 등자가 있는데 이 등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정부예금에 가입하는 거 이런 것들도 행안부에서는 그런 거를 다른 데다가 쓰지 못하게 돼 있지만 상경세법에서는 정부예금에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는 임대용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공익목적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법에 따라서 상경세법에서는 공익목적 사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관상의 공익목적 사업이라고 해서 법인세법에 있는 공익목적 사업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서 후원받은 거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공익목적 사업에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좀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보시면 그런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다시 후원하는 거가 가능한지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은 증여세가 고의목적 사업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는 그 저기 공익법인 복조 사업에 다른 데다가 이렇게 배분해주고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조항 가지고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익법인한테 돈을 줄 때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뒤에 써놨던 거는 지금 우리가 거주자가 외국 자동기관 후원하는 거, 요새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데다가 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아주 엄격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외국의 뭐 개인이나 자동기관한테 돈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원래 자산기관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증여세를 안 내게 되면 누가 내냐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증여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가 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거는 어떤 게 있냐면 김구 선생의 후손이 타이완인가 아니면 미국에다가 큰 돈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고 막 그랬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크게 났었는데 그 케이스를 우크라이나 지금 대사관에 내는 걸 적용하게 되면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만 크게 되면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을 하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증여세를 안 내게 되면 우리나라 증여자가 제2차 납세에 넘어갔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해결 안 된 것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공익법인이 외국 법인이랑 같이 비영리 단체랑 어떤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그거를 후원금이 보내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게 증여세가 안 되는지 이런 이슈도 좀 있는데 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어려운 이슈인데 우리나라 뭐 군대이버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외국에 가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하냐면 외국에서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수증을 다 첨부해가지고 한국에다 다 내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외국에다 후원을 하고 나서는 거기서 돈 쓴 거에 대해서 외국 해외 감사 같은 보고서 같은 거 내면 끝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직접 사업 수행을 해서 다 증빙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증빙이 과연 적법한 증빙인지도 현지 세법을 모르면 잘 모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수입한 거를 다 영수증을 붙여다가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어떤 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받았던 건데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기부 영수증을 이제 다 바꾸려고 해줬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제 후원 한줌 단체에서 다시 이제 기부금을 반환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경우에 보시면 해석들이 이렇게 돼요. 보면은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원래가 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환하더라도 또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환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예전에 기부금을 취소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있기 때문에 해석들이 이렇게 돼서 기부금을 반환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은지 좀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증여세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일반권에서 그러니까 보통 증여세가 3개월이나 6개월까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개인들의 경우에. 근데 그게 너무 그 전에 증여하는 거를 취소하게 되면 증여세가 안 낼 수도 있는데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들어가고 가는 것들 증여세가 또 스로 나오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증여세가 참 어려워서요. 저도 해결 방안이 없는데 그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 약간 괘씸죄에 걸려서 저 세무조사 받은 경우 받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아내한테 생활비 주고 다시 아내가 또 남편한테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증여세가 과세돼서 몇 년 동안 그 소송을 해가지고 취소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부부간에 그 생활비 이외에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이것들도 그 국세청 타겟이 되면 증여세 조사를 받아서 증여세를 그 과세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식은 굉장히 그 복잡한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여기 뭐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출연재산에서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이라는 것의 70%를 이제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게 그 해에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 과거 여기 4개년도랑 합쳐서 5개년도 평균을 계산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되게 복잡한데요. 그 양식을 보면 양식에다 다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국세청 양식을 여기도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 건데요. 보시면 그 2020년에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얼마였냐면 80%였거든요. 그러면 저 70%까지 되니까 이제 올해는 이게 80%를 바뀌었는데 78에 56까지가 되는데 고객 목적 사업에 쓴 것이 5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과거치를 쭉 5개년치를 합해가 되면 5개년도 평균이 얼마냐면 90이고 그다음에 그게 63이고 76이 돼서 요게는 미달이 됐지만 5년 평균하게 되면 저기 5년 소득 사업 비율을 충족한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모자라면 과거 5년치를 같이 해서 계산한다는 그 개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상경세법에서 공익법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뭐냐면 주식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익법인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이용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아서 뭐 5%율, 5%까지 하는 거, 10%까지 하는 거, 뭐 20%까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출연하고 나서 월급을 받아가려고 그래서 그 월급을 얼마 이상 몇 번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재단들이 하고 나서 자기네 그룹들에 대해서 뭐 광고하는 거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보면 이게 저 국세청이 매년 공익법인 세무 안내라는 거를 이제 책자를 발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작년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하나 보시면 우선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제 계열으로 명의가 드는 것부터 현금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샀는데 취득한 토지가 3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나대지 상태라고 그래서 사용 목적 사업에 쓰지 않아서 3년 이내 미사용해서 증여세를 충인당한 사례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한데 어떤 단체는 임야 같은 거를 받았는데 임야가 사실 3년 이내에 쓰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명의는 아직까지 공익법인 명의를 변경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관리해서 여기 해당되지 않다 하는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무서가 그걸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장학재단인데 계열기업 총수가 문준서 토지를 받았는데 이게 받은 거가 뭐냐면 문준대식의 수목장 조경 이런 것들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세무서가 굉장히 엄격하게 했는데 원래 장학재단에는
장학재단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전통적인 문화사업 하는 것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문중행사는 그 공익목적 사업이 되라고 아니라고 해서 이 토지 같은 출연료에서 증여세가 치른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원래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용도에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기관이 연구시험력 이런 것을 출연받아서 해당 교육하고 출연료가 공동으로 사용이 되면 이것도 이제 과세가 된다는 얘기를 쓰고요. 우리는 뭐 학교는 지금 우리 그 사립학교 쪽에 관련이 없는데 그 국세청이나 뭐 구청 이런 데서 보면은 홍익대학도 보면요 학교들이 이제 그 산업협력단이라고 있는데 산업협력단이라는 게 그 학교법인이랑 별도 법인이거든요. 그 산업협력단이 그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공익목적 사용도 의외라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이제 도서관을 신축 기부했는데 여기다가 그 출연자에게 유의책 같은 거를 인대를 해주고 다시 그 출연자가 제3자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봐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교실한도 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수강생들에는 이런 경우 별로 없겠지만 그 후원금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식 취득에 관한 것들인데 주식 취득은 그 2008년부터 계속해서 뭐 바뀌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5%, 10%, 20%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의결권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곳이 있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갖게 되면 그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토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출연자 중에 이사 취임에 관해서 보면은 그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공익법인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공익법이니까 그 출연 설립 근거 법률이 민법인지 아니면 공익법인법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민법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공익법인법에는 그 대통령을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수가 그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법에는 더 세법에는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익법인에는 다 해당이 해당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사시 5분의 초과하는 사람이 할 수 없게 되면 이거는 특수관계인 별로 따져요. 지난 가을에 그 시공 한번 어떤 분이 보셨는데 그러니까 출연 사람이 몇 명 있으면 뭐 A 출연자, 또 B 출연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 한 명은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액 출연자가 아니고 이렇게 적은 경우는 또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사나 임원이나 직원인데 감사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사, 임원, 직원으로 돼 있고 대신 또 뭐가 있냐면 출연자하고 특수관계인들 중에서 병원들의 의사나 아니면 학교의 그러니까 자격증 가지고 교사나 아니면 교원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뭐냐면 출연하고 나서 출연자의 그 친척들이 거기서 돈 받는 거를 급여 받는 거를 이제 규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초과된 분들에 대한 지출된 뭐 급여라든지 간접경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여기 해당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았지 본 적이 없지만 여기 공익법에 보면은 그냥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딱 돼 있고요. 세법에는 넘어가게 되면 관련 경비를 이제 부인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본 경우에는 이사들이 거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오히려
거기 상근하는 직원들에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 해당이 돼서 그 금액을 이제 부인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특히언급의 광고 같은 것들을 홍보하는 것들이 이제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다음에 자기 거래할 때 보면은 아까 나왔지만 출연하고 뭐 건물을 출연하고 나서 그거를 공짜로 쓴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아니면 낮은 가격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70년대에는 이게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규제들이 많이 생겨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정 계층에만 공유사업 획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케이스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장학재단인데 계열 기업 자녀들한테만 장학금을 주게 되면 거기가 이제 특정 계층에만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아니면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만든 장학재단들이 많은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다든지 아니면 관해사무장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게 특정 지역에만 쓰는 경우들도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 해산시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공익법인들이 그 자녀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한 공익재단에 기소시키는 조항들이 다 있었고 그렇게 안 되면 중개세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망하기 전에 거의 돈을 다 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만 돈이 남아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유상공사업을 남기지 않으면 증여세는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신고 관련돼서는 크게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출연예산 보고서를 작년까지는 3월 말까지인데 올해는 이게 4월 말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를 공시하는 거가 이것도 4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표준 서식이라는 경우하고 간편 서식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기부금에 관한 것이 있는데 연간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 법인세법이 있는데 여기 거를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고요. 작년부터 바뀐 거가 뭐냐면 공익법인 의무이행이라는 것들 과거에는 주무관청에다가 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도 공세청에다가 내도한 것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류 공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게 올해 1월 달에 3일회계 법인에서 강의한 건데 한 50분 정도 되고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구체적인 양식보다는 연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왜 결산서류 공시가 어려운지 그런 거를 처음에 쓰거나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조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한 건데요. 그저께 한 거는 제가 못 찾아서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 최윤혜 회사가 처음부터 어린 학생들한테 가령교처럼 어디다 뭐나라 어디다 뭐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쓰고 있는데 요 작년 거보다는 아마 금요일 날 했던 거가 공개가 될 텐데 그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나눔셈이라고 하는 데는 최윤혜 회사가 저 비영리법인 뭐 기장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나눔셈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뉴스레터 같은 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제가 준비한 정도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거 적하고 있나요?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이 정도 하고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부금 반환 요청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는지.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없는데 이거는 그 당사자 간의 그 관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상 그러니까 증여 같은 걸 했을 때 이게 기부가 증여나 마찬가지인데 증여를 했다가 증여사를 그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까지라는 말은 없지만 그거는 뭐 그 상대방이랑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법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준 후원금은 해당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신국장님 그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정 후원금은 해당 안 된다는데 어떤 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기본금 모집 법률이 있는데 이것은 지정 후원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기부금품법에서는 그게 지정 후원금이냐 아니다 그런 용어는 안 쓰잖아요. 안 쓰고 그냥 그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그 모금들을 하는데 그 부분 자체에서는 그거를 이제 지정 후원금이다 비지정 후원금이다 이런 말은 안 써요. 어, 지정 후원금이라는 말은 그 저기 사회복지법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지도사항으로 용도를 지정했으면 지정 후원금이라고 쓰고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비지정 후원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부금법에서는 그게 지정 후원금이다, 비지정 후원금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모금할 때 어느 목적에서 어느 사업을 위해서 그 모금하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 목적 사업에 쓴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런 면에서는 그 지정 후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기본분법에서 지정 후원금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그러니까 부처별로 많아서 그러는데 그 뭐 이렇게 말씀 그 행안부에 있는 기본분법 자체는 없애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그러니까 어, 민간 그러니까 비영리 센터에서 보면은 너무 규제도 많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 현행 법이니까 어떻게 그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던데 법 자체는 문제가 좀 많이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하기 전에 책을 올렸는데 제가 다음 주에도 갑자기 그 친척들이 모이는 일이 생겨서요. 좀 죄송한데 지금 21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지금 투표를 해주셔서 지금은 토요일 날 7시가 15명이고 일요일 8시 반이 6명인데 가급적이면 지금 투표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를 보면은 토요일 날 7시로 하는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쓰신 게 있는데 직접 공익 목적 사업은 정관성의 목적 사업비를 말하나요? 일반 관리비도 합한 금액을 합니까? 어, 세법에서는 그 일반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공익 목적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일반 관리비까지 포함하는 게 맞고요. 그거 말고 그 공익법인 회계기준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사업 비용, 그다음에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세 개 다 합친 것이 공익목적 사업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저기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그 이것도 미국 걸 그냥 가져와서 확인하는 건데 그 정관성의 목적 사업이 크게 사업 수행 비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관리 비용하고 모금 비용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입 그러니까 목적 사업 수행 비용에 많이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공인 목적 사업비가 100%라고 한다면 수익 사업을 빼놓고 그 중에서 사업 수행 비용에 쓰는 거가 65% 이상이 되는 걸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5% 정도를 행정 비용, 일반 관리 비용하고 모금 비용에 쓰라고 이렇게 하는데 법에 있는 건 아니고 그 미국에 있는 그 비영리 단체들이 보면은 한 65% 정도는 그 저기 사업 수행 비용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그저 이게 어떤 그 연도에는 건물 같은 걸 사게 되면은 사업 수행 비용이 많지 않고 일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케이스별로 판단을 하라고 돼 있고 보통 미국도 우리나라 그 기부자재랑 비슷하게 아직도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의 기부금을 내면 모두 다 사업 수행 비용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미국도 이제 비영리단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한 80대 20 얘기를 하면서 1,000의 기부금을 내면 800 정도는 목적 사업으로 가는데 사업 수행 비용으로 가는데 200 정도는 그 비영리단체 행정비로 쓴다고 그런 것들 계속 교육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후원을 하면 비영리단체에서는 월급 받아 그러니까 간접비라는 안 쓰고 다 목적 사업비라고 쓰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이제 간접비가 직접비보다 훨씬 적은 데들은 비판을 받긴 받아야 되겠죠. 투표를 안 하시네. 투표는 내일까지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아, 제가 퀴즈를 안 보내드렸구나. 퀴즈를 제가 10분 안에 저기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20분 정도 빠르지만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할지 일요일 날 8시간에 할지는 저기 네, 퀴즈는 제가 좀 이따가 보내서 화요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언제 할 건가는 주중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